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정치부장 박원식입니다. 오늘은 19대 대통령 선거 특집 눌변가의 수다, 이른바 호외판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동안 저와 같이 입을 맞춰왔던 최강홍 대정치연구소장님과 공희준 정치평론가님이 함께했습니다. 이분들 인사는 조금 이따 받으시고요. 제가 먼저 오프닝 멘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이죠. 11시 40분에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 광장에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호칭이 있을 수 있으나 편의상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하겠습니다. 출구조사에서 나타났듯이 40%가 넘는 득표율이 예상되고 EY 표차가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간 현재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호칭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시대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앞선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시간은 보면 지금이죠. 오늘부터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제발 그 말이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눌변가들의 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최광우입니다. 이번에도 또 맞췄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계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치평론가 공희준입니다. 저도 이번에도 또 맞췄습니다. 근데 이번에 못 맞춘 사람들은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재 개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37% 정도가 진행된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9%로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전 투표율을 계산하고 하면 아마 최종적인 개표가 될 때는 이거 약간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되는데, 소장님 어느 정도까지 예상되죠? 이 추세로 간다면? 최종 결과야 어차피 나와봐야 알겠지만 오차 범위 이내니까 거기서 거기겠죠. 그거야 그거보다도 그 자체는 별 문제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2등하고 격차가 꽤 났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네. 자, 보면 저희들이 눌변가의 수다를 통해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현재까지 나온 출구조사 결과는 23.3%였고 지금 현재 득표율이 거의 26%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대략적으로 25% 안팎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누가 당선되는가를 맞춘 것보다는 홍준표 후보의 최종 득표를 저희들이 예측한 게 정확하게 맞았다, 이렇게 스스로 대견하다는 칭찬을 하고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예측할 때 4월 5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5번째 방송에서 그 당시에 그 주요 여론조사 기관,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6%, 7%를 홍준표 후보가 기록할 때 3등이었죠.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홍준표 후보를 20한 5, 6% 정도를 최종 득표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1, 2등을 다투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할 때 우리만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안철수 후보가 빠지기 시작할 때 얘기한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우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가히 점쟁이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TV를 통해서는 환히 웃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계속 화면에 잡히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최선 고양시장 등 당내 경선을 치렀던 사람들까지 다 와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도 단성의 모습을 보였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이른바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대권을 꿈꿨던 사람들은 모두 다 집결해서 당선을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뭐 개표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써 뭐 축하연 비슷한 모임을 갖게 하는 것은 그동안 보여왔던 출구조사가 어느 정도 큰 신뢰를 쌓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쭉 보여왔던 여론조사와도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세,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공희준 평론가님. 자, 먼저 저는 지금 그 방송 시작 전부터 한 가지 데이터를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네. 다름 아닌 제가 살고 있는 월계동이 있고요. 동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역구인 노원의 개표 결과인데 안철수 후보 참패죠. 네. 노원에서 현재 문재인 후보가 44.3%고요. 안철수 후보가 거의 반밖에 안 되는 24.6%입니다. 네. 그럼 이길 수가 없죠. 이건 사실 저는 그래요. 5월 3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부터 오늘까지 아까 이제 투표가 열렸던 어제 마지막 공직선거 운동이 가능했던 어제까지 제가 이제 3, 4, 5, 6, 7, 8, 6일 동안이죠. 물론 제가 흔히 말하는 희귀꼬머리 근성이 있어가지고 밖에 잘 나다니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월계동에서 저의 사무실이 있는 가리봉동까지 다니는 과정에서 6일 동안 서울에서 국민의당 선거운동원을 딱 2명을 봤어요. 2명. 20명도 아니고 2명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이해가 안 되냐면은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서울의 전체를 보겠습니다. 서울의 전체를 봤을 때 서울의 현재 득표율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42.4%고 안철수 후보가 22.5%인데 거의 더블 스코어인데 서울에서 더블 스코어로 지느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분명 이렇게 지고 있는 거를 모를 수가 없는데 왜 배낭을 메고 지방을 다녔는지 저는 지금도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사실 이거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저는 아마 이거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서울에서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낭 메고, 물론 본인은 열심히 다녔습니다만은 배낭 메고 광주, 부산, 대구 다닌 거는 앞으로 한국 선거 역사에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좀 지적한 바 있고 제가 아주경제 데스크 칼럼을 통해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난 사전투표율이 26.6%가 나왔을 때 그 당시 실제 투표한 인구수를 보니까요. 서울과 경기도 즉 수도권에서만 약 450만 명이었어요. 투표를 전체 1,100만 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 경기라는 큰 어떤 승부처를 벌여두고 이렇게 지방을 도는 이유가 저도 새삼 궁금해지고 안철수 후보는 본인은 이미 출구조사가 나오자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고 홍준표 후보 역시 이번 출구조사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굉장히 담담한 그동안 보여왔던 조금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톤이 한 2톤 정도가 낮아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보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 분위기도 저희 취재 기자들한테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그야말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당들은 전부 다 그야말로 한숨만 나왔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정의당 분위기인데요. 지금 현재 출구조사 결과는 이들 5명 후보 중에서 꼴찌지 않습니까? 5.9%니까요.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거의 수천만 원의 기탁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른바 지몬미입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후원금이 답자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도 이제
자, 이번 선거가 이렇게까지 조금 일방적으로 나오게 된 이유, 조금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수장님?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예정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이제 보수가 이제 분열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두 사람의 득표율 합계를 보세요. 작년에 그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완전 망한 선거예요. 네네. 근데 비례대표 득표율 합계가 33.5%였어요. 그 다음에 지역구 후보자들의 득표율 합계가 38.3%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얻게 될 거예요. 아마 최종 득표율이. 그러니까 박근혜 파면, 박근혜 구속이라는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투표율을 보더라도 이 보수의 근거지인 TK라든지, 그 다음에 충청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 이런 데가 투표율이 좀 낮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수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만큼 얻었어요. 이게 다만 자기네들이 그 양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착시 현상이에요. 네. 표가 적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얻을 만큼 얻은 거고, 또 하나 심상정 후보가 6% 정도 이제 얻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작년 총선에서 그 비례대표 득표율이 7.23%였고 지역구에서는 1.6%를 얻었는데, 지역구는 51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대개 이제 250개가 지역구가 있었으니까 그걸 한 4 또는 5를 곱해주면은 대개 그만큼 얻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의당 지지자들,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얻을 만큼 얻은 거예요. 10%를 기대했다면은 좀 과하게 기대한 거죠. 저는 선거 운동의 방식보다는 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시는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는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정권을 잡겠다. 홍준표 후보의 선거 캠프도 목적 있는 선거 운동을 했죠. 딴 게 아니라 일단 자유한국당이 살아야겠다. 근데 안철수 후보의 캠프는 저는 아직까지도 선거 운동을 한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이분들이 실제로 정말 진심으로 자기들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대체 왜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 이길 기회는 물론 약간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판을 주도할 기회는 며칠간 있었습니다. 며칠간에 있었는데 그 며칠 동안 엉뚱하게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바람에 그 마키아벨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행운의 여신은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행운의 여신이 왔을 때 앞을 콱 잡아라는 거였는데, 왜냐? 일단 앞을 못 잡으면은 뒷머리는 잡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결국 안철수 후보가 행운의 여신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게 과연 행운의 여신이 왔는지를 몰랐던 것 같고, 아니면은 행운의 여신을 온 걸 알았을 때 잡는 방법을 몰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바꿔 말해서 문재인 후보는 결국 자기에게 온 행운의 여신을 뭐 팔로 잡든 아니면 다리를 엎어뜨렸든 간에 결과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잡았기 때문에 결국 정권을 얻었다는 거고요.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이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는 방어 전략, 예? 그러니까 그 인파이팅을 안 해도, 그러니까 아웃복싱만 해도 무조건 이기는 선거예요. 왜냐? 나머지,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뭐 어차피 그 별로 득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잘 상대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잘했어요. 제가 볼 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TV 토론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막 이런 게 사람들이 막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요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네. 얘기했습니다만 칭찬했잖아요. 네.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TV 토론 잘한 거예요, 이건. 그 팀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뭡니까 출구조사 때 함께했던 심층 면접, 네. FGI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요거를 이제 가장 높게 응답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 질문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은 양극화에서 불평등해서 요게 가장 큰 시대 정신이에요. 계속 여러 번 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최근에 했던 그 세계일보 3월 중순에 했던 조사에 보면은 37.2%가 양극화에서 해소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 단 한 번도 양극화의 양자도 얘기 안 했어요. 그 안철수 후보가.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데,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학제 개편 얘기하고, 과학기술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 당장 배고파 죽겠는 월 9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을, 가구당 소득이 월 90만 원도 안 되는 가구가 350만 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찍겠어요? 안 찍어요. 근데 거기서 전략적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잘못을 한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하자면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재밌는 게 영국의 BBC 방송 등 외신들이 일제히 출구조사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한국에서 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타전을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바로 직전에 미국의 한 언론사가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긴 하지만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를 해가지고 한때 이게 또 우리 국내 정가를 술렁이게 했는데 대선판을 좀 요동치게 했는데 그 기사에 전해보면 꼭 또 그렇게 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외신들이 평가하는 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진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토해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민주당이 진보인가? 아마 외신은 외신이잖아요. 네. 외국인은 한국에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이 한국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남북 관계예요.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북한의 유화적이면 진보고, 그러니까 아니면 북한의 강경한 보수로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물론 남북 관계는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은 북한의 유하냐 아니면 북한의 강하냐가 실제로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외신이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있고, 북한식 표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바랐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진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도 양극화 해소 또는 경제적 불평등 극복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외신이 바라보는 진보, 보수의 잣대,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을 빌자면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건 그렇진 좀 저는 견해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진보 보수라는 그런 개념 서양에서는 이제 서구에서는 안 쓰는데 좌파 우파죠.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의회가 구성됐을 때 상대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정당이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 이제 오른쪽에 앉았다고 해서 좌파 우파를 이제 구분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나온 개념인데 진보다 보수다 하는 거는 현재 권력을 유지하고 하는 집단이 보수고 그다음에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은 진보죠. 중국 공산당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왜 외국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진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대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북 문제야 그렇고 당연히 햇볕 정책을 승계하고 이런 입장인 거고. 근데 안보 문제는 이제는 약발이 떨어졌어요.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오히려 경제 정책, 조세 정책, 복지 정책을 놓고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실제로 진보죠. 좌파적이죠.
증세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증세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복지 문제도 그 기초연금 30만 원 얘기하고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말하자면 그 서구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좌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진보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기준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가 상대적인 개념이죠. 네. 절대적인 개념은 아닐 것 같고. 자, 이젠 시간을 조금 쪼개기 위해서 이 향후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층계가 개편이 과연 될 것인지.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120석이 됐죠. 120석의 어쨌든 여소야대입니다. 여소야 상황에서 당장 중요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정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협치입니다. 협치고, 과연 이제 오늘부터 당장 오늘 12시에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침식을 뭐 겸하는 뭐 약식으로 좀 진행하는 어떤 그런 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엠바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젠 진정으로 중요한 그동안 말만 해왔던 협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 우리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혹은 또 계속해서 정치권에 치고받는 공방이 지속될지,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들로 하여금 또 실망을 안겨줄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취해야 될 것, 그리고 진짜 이것만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미리 좀 우리가 짚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권이란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협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대선 구도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지만은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입니다. 그 영남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최악의 선거 구도였어요. 아마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로도 그렇고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같이 흔한 말로 열악한, 좀 심하게 말하면 참 지독하게 불리한 선거 구도에서 싸우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독한 선거 구도에서도 여하튼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다는 거는 특히 보면은 제가 영남 쪽을 보니까요. 뭐 물론 뭐 부산이나 아니면은 그 울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서긴 합니다만은 대구, 경북, 경남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좀 많이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영남에 기반한 보수 정당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일단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을 얻었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자신감을 얻으면 뭐겠습니까? 이제 영남의 보수 표심은 문재인 정권과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봐라 이거일 텐데 일단은 뭐 야당이 제1야당이고 동시에 또 2등을 한, 그리고 이제 여하튼 이제 2등을 함으로써 당내 장악력을 강화된 홍준표 후보가 순순히 협조할 리 없고,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도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구애하는 거를 촛불 정신에 대한 배신이다 그럴 텐데 뭐 양쪽에 봤을 때 협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이젠 그렇다면 흔한 말로 강대강으로 이제 붙겠죠. 강대강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대연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독일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여당과 제1야당 간에 하는 게 이제 대연정인데, 그건 이제 없을 거예요. 뭐 자유한국당이 응할 리가 없을 거니까, 하지 않을 테고요. 더군다나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더더욱 뭐 안 할 겁니다. 하면은 이제 소연정인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뭐 정의당의 의석수가 적으니까 뭐 같이 하더라도 이 정도 할 텐데, 그게 이제 일종의 탄핵연대란 말이에요. 네. 박근혜 탄핵을 함께했던 정당들인데, 그나마 또 바른정당도 비겁하게 나간 배신자들 빼고 남은 이제 엑기스들만 남았잖아요. 20명.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이제 탄핵연대인데, 그거를 다시 이제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서로 뭐
심한 이제 언쟁도 하고 뭐 네거티브도 하다 보면 이제 그걸 빨리 이제 치유하고 그걸 이제 탄핵 연대를 이제 복원시키는 일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정치력인데 그걸 해야 되겠죠. 이게 마침 어쨌든 이제 40% 정도를 얻을 텐데 득표율을 그다음에 지금 120석이 안철수 후보가 그 사퇴를 했기 때문에 299석 중에서 120석이 그래봐야 40.1%예요. 그러니까 의석수나 득표율도 엇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국정 운영이 이게 동력을 못 쉽지가 않죠. 예. 그 국무총리 인준도 과반수를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안은 그 이른바 그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국회 후진화법이라고 비아냥거리는데 180석이 필요한데 그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협치가 아니라 사실상의 공동정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2007년도에 프랑스 제도가 재밌는 게 프랑스가 2007년도에 5월 같은 날이에요. 이번에 당선된 그 이 선거하고 똑같은 5월 7일 날 사르코지가 당선됐는데 10일 날 취임을 해요. 근데 당시에 그 우파가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국경 없는 의사의 창설자인 쿠슈네가 사회당 출신인데 좌파 출신을 4명을 입각을 시키고 우파 저희 중도를 1명 입각 5명을 입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통합 정부를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그래서 지금 해야 되겠죠. 예, 나오는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이게 국무총리를 빨리 이제 인준을 받아야 총리의 어떤 제청을 받아서 국무위원을 인선하게 될 건데 말씀하신 대로 총리 인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있을 뭐 인사청문회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국회 협조 없이는 정말로 한 발자국도 내디디기 힘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당시 3당 합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소야대였고 지금 현 상황이 그때하고 물론 정치적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국회 상황만 놓고 볼 때는 사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대통령은 됐지만 국회를 아직까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설득하지 못하는 한은 좋은 정치가 그리고 문재인이 그리는 어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정부가 됐든 공동 정부가 됐든 그런 형태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과연 문재인 정부가 상대 당, 자기와 경쟁을 벌였던 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어떤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고 이게 향후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또 선진화를 좀 앞당기는 어떤 계기도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총리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인준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인준은 될 거라고 보는데, 흔히 말하는 먼지털이, 신상털기의 대상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인준되는 동시에 거의 총리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은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검증, 좋은 말로 검증이고 나쁜 말로 이제 신상털기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A가 B를 털면 B도 A를 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권 내에서는 이제 야당이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이제 털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설 모든 강요들의 신상을 다 털 겁니다. 아마 별거 다 나올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렇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렇게 전국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은 이제 정권이 어떠한 유혹을 받게 되냐면은 광장의 힘에 한번 의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이거죠.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문재인 지지자가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후보에게 이번에 표를 주신 분들의
바라는 만큼의 속도가 안 나오면은 그분들이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이거 촛불이 다시 들겠죠. 그러면 이제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시청 앞에서 태극기를 들 테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보통 우리가 긍정적 전망은 희망사항이 되지만은 비관적 전망은 현실화되기 쉽다고요. 저는 뭐 당장 안 그러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한 가을 정도부터는 광화문 촛불과 시청광장의 태극기가 다시 한번 또 교착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아직 뭐 대통령 당선 방맹이도 안 쳤는데 뭐 좀 우울한 점은 그렇고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삼당 합당을 했던 그 시절처럼 그때는 이제 이름이 안기부였죠. 안기부 같은 이제 국가 통치기구를 이용하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149석 과반수가 미달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정부였는데 역시 과반수에 미달한 129석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 의원 빼내오기, 야당에서 의원 빼내오기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통하겠어요?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지금 용납 안 합니다. 당장에 이제 유혹을 느낄 텐데, 국민의당이 과거에 한 뿌리였거든요. 큰 집, 작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느낄 텐데, 그거 하면은 용납하겠습니까?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예? 저는 소장님하고 좀 의견이 달라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국정 운영을 한다. 예? 당장에는 그게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했다가 과거 정부가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노태우 정부가 그 3당 합당하기 전에 정말로 국정 운영이 잘 돌아갔거든요. 그때는 예? 그 1로 삼김에 그 사당 체제가 그 국회가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국회였잖아요. 전반기 13대 전반기가 그때는 협치했잖아요. 대화와 타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직도 물론 뭐 현역 정치인으로서 활동은 안 하지만 그 당시에 평민당 제1야당의 원내총무 그때는 원내총무라고 불렀어요. 원내총무로 활동했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이번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하자면 그 버팀목 역할을 좀 하시고 그랬던데 이분이 많은 조언을 해줬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쉽사리 말하자면 정계 개편을 시도하고 의원 빼내오기 하고 이런 거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현재 전국 개표율이 거의 50%고요. 문재인 후보 39.58, 홍준표 후보 26.27, 안철수 후보 21.29, 유승민 6.48, 심상정 후보 5.8%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마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얘기 다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뭐 다른 좀 의견이 있으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강훈 소장님의 이제 제가 후배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렇게 최강웅의 말을 듣지 않을까? 최강웅의 말만 잘 따르면은 잘 될 텐데, 본인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을 텐데, 그러니까 방금 저는 그래요. 방금 최강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방금 공짜로 그냥 주신 겁니다. 공짜로. 사실 제가 공짜로 주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너무 공짜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세 가지 유혹에 굴복할 거라고 봐요. 어떤 유혹이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의원 빼내기의 유혹에 굴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참패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을 좀 빼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마 또 이제 촛불의 힘에 계속 의존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제가 세 번째 뭐냐면은 일단은 그 경제가 좋아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경기 부양책을 쓸 것 같아요.
그린 경기 부양책을 쓸 것 같은데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 같냐면 저는 일단은 그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어떠한 형식으로 창출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여기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공공근로 안 해보셨죠. 제가 이제 IMF 때 공공근로를 해봤는데 전 아마 그런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일이 좋아요. 당장 해보면 좋은데 참고로 그 당시 이제 저 같은 공공근로를 유치했던 기업들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위적인 정계 개편의 유혹, 두 번째 이제 광장의 힘에 의존하려는 유혹, 세 번째 경기 부양의 유혹에 저는 그 유혹에 저항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표현은 의원 빼가기라고 하셨는데 자발적 입당도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어차피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물론 정치적 신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국민들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추볼 때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몰려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앞서 저희 의석 분포를 얘기할 때 조금 아쉬운 게 이 지금 바른정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복당한 12명 이 사람들 때문에 자칫 국회 선진화법 180석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적은 숫자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이 숫자에 따라서 무소수가 좀 붙고 덜 붙고에 따라서 180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어떤 개혁 입법 같은 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의 어떤 전폭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야만 국회 운영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바른정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 면면을 다시 한번 잘 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인위적인 정기 개편 제가 방금 인위적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촛불 집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촛불 집회를 추동해온 세력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고요. 이젠 없죠. 박근혜 정권이 이제 완전히 날아갔죠. 새로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없어지고 의의가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결사체가 생겨야 되는데 과연 뭐로 생길까요? 대통령이 선출되자마자 또 뭐 정권 타도 나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은 좀 없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됐을 경우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촛불 집회가 순수한 어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다시 새로운 촛불 집회가 되면 그건 의용이 됩니다. 사실은. 의용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기는 힘듭니다. 그분들의 어떤 순수성, 특히 촛불 집회를 지켜온 대다수 시민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세 번째, 경기 부양책은 저는 일정 부분 찬성합니다. 너무나 지금 저희 경제가 어렵고 공공근로 아닌 공공근로 비슷한 거라도 일자리 창출 81만 개인데 올해 빨리 좀 그걸 좀 앞당겨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두의 말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말씀드렸던 오늘 광화문 광장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나란히 참석했는데 물론 안희정 지사도 있었고 그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 이번에 많은 공약이 담겼습니다만 현실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경기 부양이 됐던 일자리 창출이 됐던 우리 경제가 살아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해지는 게 이제 앞으로 앞서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께
잘 지적했듯이 최악의 상태에서 기사회생한 자유한국당 그리고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한 국민의당 이 두 당의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이 두 당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좀 짚어보고 나머지 바른정당하고 정의당 이야기도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 이번에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하겠죠. 그렇죠. 출구조사보다는 뭐 이게 이제 출구조사 때는 출구조사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거짓 응답을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출구조사보다는 약간은 네. 물론 뭐 이거는 뭐 오차범위 이내에 대략 있는 거 보니까 한 3% 정도 지금 개표가 절반 넘었지만은 네네. 한 3% 정도 더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출구조사보다 한 2% 정도 네. 더 낮게 나오고 그렇죠. 이게 이제 과다 표집되고 과소 표집되고 뭐 이런 거예요. 되게 대략.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뭐 그 출구조사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고 이제 그건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막말꾼 홍준표 후보를 찍었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대답을 안 한 거죠. 뭐 작년에 이제 트럼프 네. 당선될 때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홍준표,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 합계를 놓고 보면 3분의 1 정도가 지지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여전히. 나라를 팔아먹어도 3분의 1은 이 보수를 지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4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반대된 쪽, 그러니까 진보 세력을 이제 지지하는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네.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제 엄연한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지지를 받느냐? 막말꾼, 굉장히 막말을 해댔단 말이에요. 홍준표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 직업별로 보면은 자영업자, 블루칼라, 그다음에 가정주부, 무직자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해요. 예? 이게 아픈 대목이에요.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보면은 그 정의당,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구호를 내걸었는데 화이트 칼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화이트 칼라, 고소득층, 뭐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이런 쪽에 지지를 받는다고요. 오히려 자영업자나 그 블루칼라 이런 쪽에서 지지를 덜 받아요. 네. 평균보다. 이게 아픈 대목이라고. 왜냐? 이게 불평등 해소가 주요한 과제라고요. 상위 10%가 절반을 가져가는 나라인데, 예?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네.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소득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이 가짜 서민이, 그 송파구에 있는 꽤 비싼 아파트에 사는 홍준표 후보가 진짜 서민 후보처럼 위장된 서민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어쨌든 거기에 협력해서 이제 할 텐데 이 정의당 이 아프게 느끼고 앞으로 이 위장된 서민정당 자유한국당을 좀 저 개인적인 소망인데 좀 괴멸시키려면은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그 홍준표 후보가 물론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서도 아무래도 선전한 대태가 있어요. 제가 봤는데 물론 강남권에서는 선전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자기의 옛날 지역구가 있던 동대문 또 성동 쪽 아니면 중구 쪽 이런 쪽이 제가 자영업자가 많을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르겠는데 이것도 홍준표 씨가 또 후보가 또 뭐 듣고 또 따라할까봐 제가 참 불안하긴 하긴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거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이 양반이 지금은 잠실에 살고 있어요. 사실 거기 굉장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제가 그쪽에 저는 세례 잠깐 살아봐서 아는데 잠실 정도 아파트 사시는 분은 서민이 아니에요. 서민이 아닌데 근데 이분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일단은 서울에 집을 가진 대선 주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강북 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많이 이사들을 오세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잠실에 집을 팔고 이를테면은 뭐 동대문이나 도봉구나 그런 때 새로 집 구한 다음에 내가 진짜 서민하면서 서울에다 깃발 꽂으면은 막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막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홍준표 후보가 잠시에서 집 팔아가지고 강북에 조그만 아파트 사서 내가 진짜 서민이다 하고 다니면은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지금처럼 저는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남에서 기사 회생한 것도 걱정입니다만은 네. 서울의 서민 동네에 여하튼 그래도 깃발을 꽂았다는 게 제가 아주 좀 불안합니다. 이거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러면 또. 자, 안철수 결국 조금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도 했고 그동안 사실은 우리 이제 공희종 평론가께서 가장 컨설팅을 많이 해준 케이스인데 제가 때문에 최강호 소장님한테 욕 무지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적으로 욕 드립다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요 21%인데 사실은 이게 각종 여론조사 보면 10% 중반까지 내려섰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나름 제가 볼 때는 선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는 이게 패스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유승민 의원은 제가 코저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 같은 딸 키우는 입장에서 딸 키우시고요. 소장님 저도 딸 키우는데 제가 유의미하게 보니까요. 서울에서 유승민 후보가 현재 2자릿수 나온 지역구가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2자릿수가 나왔더라고요. 10%가.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바른정당의 당세에 봤을 때 서초구에서 유승민이 10%가 나왔다는 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일단은 큰 꿈을 이루려면 지역구로 옮겨야죠. 대우경부에 박혀 있으면 안 돼요. 서울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서울 집중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정치인이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은 저는 서울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방금 패스하고 지나가셨지만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국민의당 패싱인데 안철수 후보 결국은 서울 버리고 정말 쓸데없이 의미 없이 지방 전전하다가 대참패했습니다. 이게 뭐냐?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는 방법, 홍준표가 정치적 도약을 모색하는 방법, 그리고 유승민이 제2의 정치 인생을 개척하는 방법,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안정적 국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정치적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가 유세방법을 바꿔서 국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간다 했을 때 생각나는 어떤 장면이 누구냐면 손학규 전 대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 대장정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한 그게 오브랩 됐어요. 사실은 아마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패싱했는데 다시 이야기 좀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 정의당 앞서 우리 소장님께 잘 정리하셨습니다. 받을 만큼 받았다고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찌됐든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가장 정의당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켰고 사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막판에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온 기세가 대단하자 사실 제일 손해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심상정 후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왜냐면은 아무리 TV 토론을 잘해도 TV 토론에서 나중에 이제 중앙선관위가 19대 총선 때부터 매 선거 끝나고 나서 사회과학 데이터센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사후조사를 하거든요. 네. 결과 나올 거예요. 연령별, 직업별 이런 걸 분석해서 나올 텐데 이제 그거 나오면
이제 분명히 나오는데 지지층이 겹쳐요. 민주당하고 네. 정의당은 진보정당은 항상 지지층이 겹치거든요. 근데 그 진보정당한테 늘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줘요. 뭐냐? 그 조직노동자들 민주노총으로 대표되죠. 네. 그 민주노총이 조합원 67만 명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정의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은 네. 거기에 목매달아 가지고는 응? 이게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민주노총에만 목매달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비정규직이 그 10배 이상 되는 874만 명인데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관한 정책도 있고 하지만 그건 아주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2020년까지 3년 뒤에 그 임금 1만 원, 최저임금 1만 원,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560만 명 자영업자들 다 망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비현실적인 공약을 주장한다고요. 이거는 예? 그 운동단체가 하는 얘기지 정당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득표율을 올리고 싶었다면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얘기를 해야죠. 이 조직 노동자들, 예? 그 정말로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벌써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서 지지자들한테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왔던 이야기뿐만 아니고 좀 더 넓은 정치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지금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빨리 밝히고 그래서 더 이상 정쟁의 대상에 대통령이 자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싶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진정한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말로서 되는 게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두 분께 오늘 수고하셨고요. 각각 뭐 한마디씩 자 20초 드리겠습니다. 그 통합이 아닌 융합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는 통합은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C 새로운 게 되는 게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짬뽕이 되는 게 통합인데 네. 융합은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는 각각의 다름을 다 인정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새로운 걸 더하는 그런 융합의 정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전에 자기가 구호로 내걸었던 사람이 먼저다.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네. 자, 공유진 평론가님. 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강남 좌파와 결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강남 좌파를 계속 안고 있으면은 문재인 정부, 참여정부처럼 오른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키면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게 돼 있습니다. 강남 좌파 한 달 내에 청산하지 못하면은 결국 깜빡이만 왼쪽 키고 핸들 또 오른쪽으로 꺾게 됩니다.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제19대 대통령 선거 특집 물병가의 수다 오늘 호혜판입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비롯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내일자 저희 아주경제 지면에도 실립니다. 지면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분석 기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제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